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21강 두 번째 원리인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한 추정해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재는 241페이지고요.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확증적 자료 분석 16강의 표준 정기분포 또 18강의 중심극한 정리를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고 들어오셔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설검정과 묶여서요.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추론은 영문으로는 inference. 그래서 우리말로는 추리라는 말도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영역을 이제 추리 통계학 또는 추론 통계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과 같은 얘기인데 전체 어떤 그 집단의 참값, 정확하게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전체 집단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표본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죠. 그랬을 때 이제 표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균 또는 분산, 표준 편차 또는 비율 뭐 이런 값들인데 이런 값들을 우리가 하나 얻었을 때 그 값의 의미는 바로 모집단도 이 값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용도로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값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값도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점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그 점추정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편차가 뭐 평균을 구했는데 그 값 자체가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또 크게 추락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 추정이에요. Interval Estimation. 모집단의 정확한 참값이 그것이 이제 표준 편차든 비율이든 평균이든 간에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구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추정의 산출물은 신뢰 구간, 산출물이라는 건 이제 값을 얘기합니다. 구간 추정했을 때 나오는 값은 신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설 검정은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검증한다는 그 합성어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4.6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모집단의 평균이 5라고 했을 때 4.6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5와 같은 건가? 그래서 같다. 아니야 틀리다. 뭐 이렇게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절차, 통계적 절차가 있게 되면 그것을 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설 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구간 추정의 산출물인 신뢰 구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요 값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또 이 신뢰 구간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통계 교육을 받게 되면 난 통계 잘 모르겠어 또 자주 잊어먹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 가만히 따져 들어가면 뭘 모르는 거냐 하면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기본 기초 통계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유도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도해낸 신뢰 구간의 쓰임새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 뭐 그런 부분까지 학습적 내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 기초통계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신뢰 구간이 무엇인지 유도하는 과정과 또 그것의 쓰임새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뭐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서울에서 우리가 대전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120분 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1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추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또
대전 톨게이트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서울에서 도착하는 차들한테 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또 134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 추정 값은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뭐 이런 특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가 자꾸 변하니까 그럼 진실한 값은 뭐야?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추정 방법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라 그러면 정확하게 120분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뭐 그것을 뭐 총 들이대고 서울 대전까지 진행을 했을 때 1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20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겠죠. 대부분의 상황이.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면피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간 추정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럼 구간 추정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자, 이와 같이 정규분포가 있을 때요. 구간 추정을 하려면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값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생뚱맞게 내가 뭐 임의로 값을 이렇게 정해서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진실한 모집단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정규분포의 면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규분포의 어떤 면적을 가르는 두 개의 값을 갖고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뭐 이런 어떤 접근법이 좀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90%다 라고 내가 면적을 먼저 정해요. 그럼 90%를 이루는 두 개의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뭐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부터 해서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 값과 무한대 사이에 모집단의 참값이 존재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신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런 면적도 있을 수 있겠죠. 왼쪽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해서 어떤 특정 값까지 두 개의 값을 두고 그 사이에 모집단이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뢰 구간 영역이죠. 또는 중심의 어떤 그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양쪽으로 일정한 영역만큼의 면적을 90%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두 값을 가르는 요 왼쪽 값과 오른쪽 값, 요 한 개 값을 가지고 그 사이에 진정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망소 특성이나 망대 특성이나 망목 특성이나 뭐 이런 거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 구간을 설정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면적을 뭐 90%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95%도 할 수 있고 99%도 할 수 있죠. 진정한 모집단의 평균이 99%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진정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차라리 100%로 해서 그 사이에 진정한 모집단의 평균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그 사이에 모평균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느냐. 안 되죠. 그것은 추정의 의미가 없는 거죠. 범인을 잡겠다고 우리 그 5천만 전체 인구를 쇠창살 안에 전부 다 넣어버리면 범인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없죠. 그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참값이 어느 값 사이에 존재하는가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그 두 가지 값을 정해야 되는데 값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90, 또 관습적으로 이제 95가 많이 쓰이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100%는 안 쓴다는 얘기죠. 자, 99%도 상당히 좀 희귀한 그런 어떤 면적 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95가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99로 정할 거냐, 95로 정할 거냐, 또는 뭐 90으로 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 시작점과 끝점은 좀 변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용어가 비슷하니까 좀 혼선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신뢰 수준, 즉 95다, 99다, 90이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이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을 뭐라 그럽니까? 신뢰 수준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95로 정할 때하고 99로 내가 정할 때하고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99로 정할 때가 신뢰 구간이 더 넓은 거죠. 또 90으로 정하게 되면
95의 면적을 정한 것보다 90으로 정하게 되면 그 실내 구간의 폭은 더 좁아지는 거죠. 즉 실내 수준이 늘어나면 실내 구간도 늘어나고 실내 수준이 좁아지면 실내 구간도 좁아지는 뭐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까 구간 추정의 산출물이 실내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컨피던스 인터벌 실내 구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값을.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95%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계책이나 통계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래서 95%의 면적을 가르는 왼쪽 값이 요거고요. 오른쪽 값이 요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95라고 하는 것이 실내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두 값은 어떻게 됩니까? 폭이 더 좁아지겠죠. 99로 한다 그러면 내가 두 값은 폭이 넓어지는 뭐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 수준의 그 확률적 표현. 그럼 수학적으로 실내 수준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자, 조금 더 한 단계 깊이를 좀 더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앞서 우리가 진행했던 120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120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포적으로 조금 따져보면서 수학적 표현으로 좀 전개해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한 개를 뽑아요. 표본을 한 개 추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추출하고 또 한 개 추출하고 이것은 이제 중심간 정리로 설명할 때 제가 도입했던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한 개씩 한 개씩 뽑아서 우리가 하나의 분포를 이루면 그것이 이제 표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니까 표본 집단이 되겠죠. 물론 무한히 많이 뽑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이제 모집단이 되니까 네, 이것은 모집단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간 정리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뽑았을 때 그리고 그 표본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렸을 때 그 분포의 평균은 뮤와 같고 중심간 정리죠. 그 분포의 분포의 표준 편차는 이걸 표준 오차라고 그랬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모집단을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그럼 현재 한 개씩 뽑은 거니까 루트 n은 루트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분모는 표현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한 개씩 뽑아서 이루어진 표본의 그 집단의 평균은 뮤와 같고 그것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중심간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대부분의 통계적인 해석은 이와 같이 그 표준 정규분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표본의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이런 그 통일화된 하나의 그 표준된 어떤 그 정규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식은 앞서 우리가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변환식에 의해서 x를 z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바꿔줄 때 이 원래 집단의 평균하고 원래 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눠서 그 앞에 원래 집단의 x값을 넣으면 z값으로 변환되는 이런 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를 들면 그 평균도 하나 x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0으로 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평균의 정규분포 또 모든 통계적 해석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평균과 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95%로 정했어요. 신뢰 수준을 면적을 95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가장자리는 5% 좌우 대칭이니까 95%니까 5%가 되겠네요. 요거 더하기 요거 양쪽이 이제 5%가 되겠네요. 전체가 100이니까. 그러면 요거 반으로 나눠지니까 2.5%가 됩니다. 그럼 2.5%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균과 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2.5%라고 하는 것을 역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이라는 값을 알게 되는 거죠. 또는 97.5%를 역누적으로 계산하면 1.96이라는 값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2.5%, 2.5%라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이제 같은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z값이니까 결국 이렇게 곱하고 또 평균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 x값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오른쪽 값이다 또는 그 뭐 하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알려진 수치들을 이용해서 이 두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라고 하는 그런 신뢰 수준을 정했다고 했을 때 신뢰 구간은 바로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시그마 평균에서 요만큼 더 1.96 시그마만큼 요만큼 더 가는 그런 그 왼쪽과 오른쪽의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정규분포의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95%라고 하는 사전에 정의된 신뢰 수준의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0.95라고 하는 확률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확률인데, 면적인데, 그 면적인데, 그 120이라고 하는 값을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뮤 마이너스 1.96 시그마, 이게 95%니까 면적이니까 그 영역하고 또 뮤 플러스 1.96 시그마, 요 영역은 바로 요 영역 사이에 전체적인 어떤 그 x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갈 그런 내용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값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요것은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2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왼쪽으로 요만큼 양을 벗어난 값, 또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양을 더 벗어난 값,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의 어떤 자신감을 갖고 확률을 갖고 얘기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기는 1.96을 대신하는 일반적 표기인데요. 현재 95%니까 요 알파가 5%죠. 여기 95니까 요거하고 이거 더하면 5%입니다. 근데 한쪽만 가지고서 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요 면적을 영누적해야 되니까 2.5%가 되니까 요 5%를 신뢰 수준이 정해지면 요게 5%가 되고, 그걸 반으로 나눈 것이 2.5%니까 또 1에서 빼준다는 얘기는 이제 0.975 요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요 값을 설정하면,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거죠. 좌우 대칭이니까 1.96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뮤 마이너스 1.96, 뮤 플러스 1.96 시그마, 이런 구조로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하면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내가 데이터를 120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20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120분이라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추론 영역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20분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미 이 분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 면적이니까 100개 중에 90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도 요게 들어갈 가능성이 9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이라는 값을 하나 얘기했을 때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요 값은 들어있을 거라고 95%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확률이 0.95만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추론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표기, 또 수학적인 어떤 설명 과정,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때의 어떤 내용이 여기서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하나의 데이터를 얻었어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1개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1개라고 하는 거, 그리고 95%라고 하는 그런 영역 내에서의 이 1개를 설명을 할 때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 또는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확률이 0.95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부등호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항을 시킵니다. 요 식만 이만큼만 보면 이걸 이항시키고 이걸 이항시켜요. 또 요 식만 봤을 때는 이걸 또 이항을 시키고 이항을 시켜요. 그럼 대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뮤와 120이라는 하나의 값을 이제 바꾸는 뭐 이런 표현적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걸 대수변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구조를 보면 대단한 어떤 아주 단순한 이동, 이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레카, 교육 중에는 유레카,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뭐 통계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는 분은 없죠. 자, 뭐가 유레카인가, 뭐가 신기하고 뭘 발견한 것인가.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만 추출한 거죠. 하나만 추출했는데 그 하나 갖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 자신감 있게 얘기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 하나 갖고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분명히 95% 자신감을 갖고 사이에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뭐 이 상황까지 가서도 뭐 놀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분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는 이렇게 95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었죠. 그런데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 사이에 하나의 값이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95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요 식은 120이라고 하는 중심값을 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그 1.96 시그마 떨어진 거리, 요 120이라는 하나의 값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1.96 플러스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리, 요 거리, 요 실내 구간, 요 거리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다. 요렇게 말이 좀 바뀐 거죠. 다시 아까는 요렇게 95라는 영역 내에 그 내에 120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120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거리 떨어진 그 간격 내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다 표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설명이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그 평가의 어떤 관점, 시각을 조금 바꿔서 표본으로부터 진정한 어떤 참값을 우리가 95% 또는 90% 또는 99%의 자신감을 갖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바로 신뢰관을 유도해냈다. 유도하는 과정을 내가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또 좀 더 발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정보의 양이죠.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자, 시그마라는 모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뭐 현실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자, 안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은 120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 개만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표본이 한 개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그 일반식, 지금은 이제 5%니까, 네, 5%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2.5%, 그죠? 1에서 빼주면 97.5%, 0.975. 그러니까 요 영역 내, 요 0.975를 역누적해서 얻어지는 요 1.9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요 Z-값이. 자, 그렇게 해서 1.96이라는 값을 얻어서 모 표준차가 시그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면 바로 110.2와 129.8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하리라고 95%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우리가 보통 그 통계 프로그램이나 책을 보면, 자, 95% confidence interval, 95%를 자르는 두 값이 110.2와 129.8인데 이것은 뭘 중심으로? 네, 120이라고 하는 값을 중심으로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실내 구간을. 그래서 평균 중심으로 보는 두 어떤 그 실내 구간 내에 120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12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양쪽의 어떤 구간 영역으로 나눴을 때 그 사이에 모 평균이 모집단의 참값이 들어 있냐 없냐의 시각적 관점으로 전환이 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표본 갖고 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이 굉장히 좀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근데 정보의 양이 이제 두 개로 늘어요. 자, 서울의 대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20분. 또 측정해 보니까 112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두 개를 평균 내는 겁니다. 두 개 평균 내더니 1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칸 정리에 의해서 요 분포는, 표본 집단의 분포는 표준 편차, 표준 오차라고 그랬죠? 이 표준 오차가 이제 루트 2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아까는 루트 1이었습니다만 루트 2배만큼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펑퍼짐했는데 좀 얍삭해지는, 조금 분포가 얍삭해지는 구조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얍삭해진 분포에서 95%에 해당되는 그 왼쪽 값 폭과 오른쪽 값 폭은 분포 자체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폭 자체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Z값을 구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1.96이 됩니다만 요 뒤에 나눠주는 루트 2라는 값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요 값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폭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 개 갖고 표현한 그 110.2와 129.8 보다는 109.07과 120.93이라는 요 폭 자체가, 네, 관점이 이제 요 116이라고 하는 그 평균에서 요 왼쪽 폭, 오른쪽 폭만큼 실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요 폭 자체가 아까에 비해서는 여기만큼의 거리에서, 네, 여기만큼의 거리로 요 폭이 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정보가 또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 톨게이트에서 측정을 했더니 120분, 112분, 129분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표본 집단의 어떤 그 분포는
루트 3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초반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만큼 폭이 좀 줄어드는 뭐 이런 어떤 분포가 표본 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당연히 전체적인 95%의 폭도 줄어들겠죠. 또 관점을 달리한 114.67이라고 하는 평균 값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폭을 봤을 땐 앞서 진행했던 요 두 개의 폭보다는 좀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96이지만 뒤에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의 폭이 값이 작아지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요 두 가의 어떤 신뢰 구간 95라는 값은 동일합니다만 면적은 동일합니다만 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간의 폭도 줄어든다. 자, 이와 같이 n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정규분포가 하나의 값에 이 중심값에 딱 달라붙는 직선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면 그 상태에서의 신뢰 구간 폭은 점점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집단의 평균에 밀착이 돼서 확실하게 모집단 평균을 알게 되는, 즉 우리가 표본을 많이 추출할수록 즉 루트 n이 증가해서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모집단의 하나의 값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뢰 구간은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있기 때문에 추정의 정밀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그 신뢰 구간의 어떤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과정은 신뢰구간을 유도하고 그리고 신뢰 구간이 어떻게 그 추정의 정밀도를 높여주는지 표본 크기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표준편을 알 수가 없죠. 모집단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표본의 표준편차 두 개를 얻었으면 요거의 표준편차, 세 개를 얻었으면 요거의 표준편차를 쓸 수 있습니다. S값을 쓰는 거죠.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Z 값을 안 쓰고 T 값을 쓰는 T 분포로 좀 바뀝니다.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또 조정의 기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다른 표현을 쓰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만 이것은 114.67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요 표현을 우리가 또 별도로 이용해서 표본 크기, 샘플 사이즈를 추정하는 식을 또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응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별도로 또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론이라는 영역의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잘 모른다,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고요. 그 신뢰 구간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원리적인 설명에서부터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유도해내고 그 신뢰 구간이 표본 크기나 신뢰 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요. 또 향후에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측면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설명은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